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제 회계관리 1급 2022년도에 시행한 11월 달 문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업로드하는 11월 달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재무회계인 경우에는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을 하고요. 세무회계도 이와 동일하게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재무회계랑 세무회계에 대해서 자, 한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재무회계는 1번부터 40번까지 해서 총 4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무회계인 경우에서도 41번부터 80번까지 총 4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재무회계에 대한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회계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 중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란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을 말한다. 그렇죠. 회계의 이제 질적 특성은 회계 정보가 유용한 정보를 위해서 갖추어야 될 정보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회계 정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그렇죠. 회계 정보가 이제 갖추어야 할 이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예측 가치란 기업 실체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순현금 흐름, 자본 변동 등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애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게 이제 예측 가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예측 가치는 약간 미래를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쪽에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내용 자체가 정보 이용자의 애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본래 회계라는 것 자체가 본래는 과거지향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애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해라 라는 뜻은 이미 이제 완성되어 있는 이 자료에 대해서 이 검토를 해가지고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해라 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회계는 이미 과거에 다 해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올바르게 했냐? 한번 뒤돌아봐라. 그래서 혹시나 틀린 거 있으면은 확인하고 그걸 수정하게 해봐라. 뭐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 가치로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예측 가치가 아닌 피드백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중요성은 회계의 항목이 정보로 제공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중요성은 이제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제 뭐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중요성의 이제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에 대한 부분이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틀린 내용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3번에 대한 정보가 틀렸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번입니다. 자, 다음은 경제신문에 실린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자, 문제 읽기 전에 요 밑에 거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B 회계법인과 C 회계법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재무제표의 기본과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 가정 중 시회계법인이 회계감사 시 설정한 기본 가정과 자산 측정 속성을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기본 가정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자산의 측정 속성을 또 물어봐요, 또.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보자면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첫 번째 문단에 대한 설명은, 이게 어떤 설명이냐면은, 이게 실사 결과 손자산 장부금액 중 총 7조 원이 과대 계상되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B 이제 회계법인인 그러니까 이제 부도가 됐잖아요, 이미. 그래서 순재산을 7억 원이 이제 7조 원이 이제 올려서 이제 보고를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B 회계법인은 실사 시에 전제한 가정은 자신들이 회계감사 시에 전제한 가정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가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는 게 개발비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니 개발비에 대해서는 본래 자산 인식 요건이 이제 충족되면은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자산 인식 요건이 이제 충족이 안 돼 있으면은 요럴 때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자는 게 개발비 장부금액 200억 원에 대해서도 그다음 B 회계법인은 이제 실사 시에 전혀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에 문제점을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의 이제 기본 가정은 회사가 망하지 않은 이상은 계속 가였잖아요. 현재 지금 부도가 지금 되어 있지만 비록적으로. 근데 회계법인에서는 이 회사를 1년하고 때려치울 거면은 감사 안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부분은 계속기업의 가정에 의해서 이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계속기업의 가정에 의해서. 청산기업의 가정은 사실상 존재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측정을 어떻게 했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공정가치 측정은 IFRS에 의해서 하긴 하겠지만 처음에는 전부 다 이 역사적 원가를 주로 이루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관리 1급.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상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의 재무제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현금 흐름표 작성 시 장투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재무활동으로 작성했다. 재무활동은 약간 자본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가증권에서 이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활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틀렸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자본 변동표는 소유주에게 기속될 이익 및 배당 가능 이익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그렇죠. 자본 변동표는 배당 가능 이익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한 건 맞아요. 한 주당 순이익은 당연히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지만 자본 변동표만으로도 이제 이익 및 배당 가능한 금액 이런 부분도 파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본 변동표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의 변동사항을 작성하였다. 그렇죠. 요거에 대한 부분은 구분계산 원칙이죠. 근데 이제 자본변동표에서는 이러한 구분계산 원칙에 의해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작성했다. 그렇죠. 총액주의죠.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건 몇 번이에요?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번입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의 단기 현금 흐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항목은 주식회사 3일의 현금 흐름표에서 어떠한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가? 자, 기업과 니은과 디귿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업. 회사는 종업원에게서 근로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렇죠. 이제 근로 용역이라고 하면은 계정 과목이 이제 급여로 처리를 하면은 판매비와 관리비죠. 근데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 쪽이에요? 영업 외 쪽이에요? 그렇죠. 영업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활동이 뭐예요? 영업 활동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회사는 제품 생산을 위해 기계 장치를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그렇죠. 기계 장치는 유형 자산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기계 장치를 현금으로 구입을 했으니 이건 약간 투자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를 위한 투자죠. 그래서 투자 활동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형 자산, 무형 자산, 투자 자산은 투자 활동 쪽으로 보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회사는 전기에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일부를 상환했다. 상환이죠. 상환이라는 거는 갚았다라는 뜻이 되죠. 자,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요 같은 경우에는 재무활동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획은 영업활동, 니은은 투자활동, 디귿은 재무활동입니다. 그래서 세 개 다 맞는 거 몇 번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구성 요소입니다. 자, 1번.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의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를 말한다. 그렇죠. 이제 기업 실체가 부담을 하고 있고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내용은 맞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등의 법적 권리가 자산성 유무를 결정하는 최종적 기준에 더 해당한다. 소유권 등의 법적 권리라고 하면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내다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법적 권리 자체가 유무성을 결정하는 가장 최종적인 기준이 될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최종적 기준이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소유권 등 법적 권리는 내 소유를 이제 그런 건데 자산성 유무를 결정하는 최종적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이런 거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한번 봅시다.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 자산을 취득한다는 결정이나 단순한 약정은 현재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죠. 취득한다는 결정은 내가 샀다는 건 아니에요. 결정만 한 거지. 나 이거 사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돈 줬어요? 결정만 했는데 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정만 한 거지 샀다는 뜻은 아니고 단순한 약정은 현재의 의무가 아닌 게 맞아요. 단순 약정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일반적으로 부채의 액면 금액은 확정되어 있지만 측정의 추정을 요하는 경우가 있다. 맞아요. 부채는 액면 금액은 확정되어 있지만 측정의 추정을 요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계정은 어떤 거예요? 그렇죠. 이거죠. 해지급여, 충당부채. 이거에 대한 설명이죠. 그럼 정답 몇 번 틀렸어요? 올바르지 않은 거.
그렇죠.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번입니다.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한계라는 뜻은 이제 최대치라는 뜻이 또 되겠죠. 자, 1번 재무상태표의 모든 항목이 공정가치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의 모든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의 현행가치를 나타내진 못한다. 그렇죠. 6번에 대한 1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항목이 공정가치로 평가되는 건 아닌 건 맞아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상 자산 부채는 현행가치, 그러니까 현재 따지는 이런 이제 시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잘 나타내지 못하는 부분도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재무상태표의 한계죠. 최대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2번 재무상태표를 손익계산서와 같이 사용할 경우 재무상태표는 자산의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아니에요. 가능해요. 재무상태표는 자산으로 봤을 때 그럼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으로 이제 볼 수도 있겠죠. 매출액 대비 해가지고 자산의 이제 비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대한 얘기는 그 수익률에 대한 정보는 제공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재무상태표 작성 시 자의적인 측정 기준이 사용되므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자의적인 측정 기준이 이제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타의적인 게 아니고 내가 작성하는 거니까 자의적 기준에 이제 측정 기준을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게 사실 재무상태표의 한계점이라고 해도 사실상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6번에 대한 이제 3번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인적 자원 등 측정이 어려운 항목은 자산으로 공시되지 않는다. 맞아요. 왜냐하면은 측정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게 어떻게 자산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산의 인식 요건 자체가 신뢰성이 올라가야 되고 측정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자산의 그 효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산의 이제 측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을 보지 않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도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부분은 재무상태표에 대한 자산과 손익계산서에 대한 매출액으로 이제 기준했을 때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도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건 몇 번이냐면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번입니다. 자,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1번. 결산일의 현금 실사 결과 장부 잔액보다 현금이 많은 경우 통상 현금 가부족이라는 임시계정 과목을 처리한다. 뭐 결산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7번에 대한 1번은 현금 가부족의 임시계정 과목 쓰는 건 맞는데 이제 결산일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뭐 이제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현금 가부족이나 임시계정 과목 쓴다라는 부분에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12와 31일에는 이제 현금 가부족의 그 모든 잔액을 이제 0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현금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계정으로 분류하며 원인 파악이 불가능하면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한다. 그렇죠. 원인 파악이 된다 하면은 수익이나 비용 계정 과목 쓰면 되지만 원인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잡이익과 잡손실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미결산 계정 과목이므로 재무상태표에 현금 가부적으로 표시한다. 아니죠. 요 같은 경우에는 3번의 경우에는 전부 다 임시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모든 잔액을 전부 다 0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잡손실이나 아니면은 자비익으로 해가지고 대체분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재무상태표에 현금 가부적으로 표시한다는 부분이 틀렸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3번은 말이 되지 않는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4번은 이제 회사 장부상 당자예금 계정 잔액과 은행 측의 회사 당자 잔액이 불일치하게 발생하는 경우 은행 계정 조정표를 작성하여 회계 처리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된 부분은 수정해줘야 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은행 측과 이 회사 측이 이 잔액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정답 몇 번?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8번입니다. 자, 다음 중 외상 및 출금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외상 및 출금입니다. 자, 1번. 외상 및 출금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상대의 계정은 재고자산이 된다. 8번에 대한 1번은 사실상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상대 계정은 재고자산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차변에는 외상 및 출금이지만 물건을 판매했잖아요. 그럼 대변에는 뭐가 들어가요? 제품이 들어가요? 제품 매출이 들어가요? 그렇죠. 제품 매출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대한 내용은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내용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외상 및 출금은 원칙적으로 순실현 가능 가치로 평가한다. 외상 및 출금은 내가 이제 물건을 팔았는 공정 가치, 즉 시가로 봐야 되지. 순실현 가능 가치로 평가한다? 평가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원칙적으로 외상 및 출금은 미래에 획득할 현금 흐름의 다시 할게요. 현재 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나 명목 금액과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명목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솔직히 8번의 답은 3번이 맞는 걸로 보아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원래는 1년 이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평가라고 하면은 현재 가치인데 사실 원래 1년 이내는 안 하거든요. 근데 외상 및 출금이 만약에 장기전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현재 가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가치하고 이 명목 금액하고 이 차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이럴 때는 뭐 그냥 명목 금액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에 대한 내용이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3번에 대한 내용이 장기에 대한 내용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단기에 대한 내용을 한 건데 단기인 경우에는 현가계수를 이렇게 하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명목금액, 즉 장부금액에 대한 차이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목금액으로 표시가 가능하다라는 의미도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외상 및 출금 발생 금액은 외상 및 출금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아니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차변에 기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 옳은 것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9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2021년 말 매출 채권 잔액은 80만원이며 결산 수정분계 하기 전 관련 대손 충당금 잔액은 4,000원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기말 외상 및 출금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3일이 수행해야 할 회계 처리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단, 단기준 대손 발생액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12월 31일에 대손 충당금이 이제 얼마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대손 충당금은 이제 설정 전 금액이 얼마 있냐면은, 자, 그러면 설정 전 잔액이 이제 4,0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손으로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제 대손 설정하는 금액이 얼마냐면은 80만원의 1%가 되는 거예요. 그럼 80만원의 1%가 얼마냐면은 8,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건 80만원의 1%다. 그럼 88,000원. 그 다음에 대손 잔액은 4,000원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이번에 8,000원만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8,000원만큼 설정을 하려는데 여기에 이제 8,000원만큼 내가 넣으려고 해요. 근데 기존에 4,000원 있네요. 근데 중간에 대손 처리된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8,000원만큼만 내 체험 넣으면 되니까 얼마만큼 보충하면 돼요? 그렇죠. 4,000원만큼만 보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도 보충법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법에 의해서는 4,000원만 이제 회계 처리해요. 그래서 대손 상각비 4,000원, 대손 충당금 4,000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0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대손 충당금 기초 잔액은 22만원이며 단기 중 대손 상각비와 관련된 발생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채권 기말 잔액의 2%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할 경우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대손 충당금 기초 잔액은 22만원이 이제 존재합니다. 1월 1일자에. 근데 기준 채권에서 이제 대손이 발생된 게 있어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1만원. 그러면은 회계 처리할 때는 이제 대손 충당금이 이렇게 있으면은 22만원이니까 거기에 이제 대손이 발생된 금액이 21만원이니까 그러면 내다 다 빼다 쓰면 되죠. 그러면 남은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남아요? 만원이 남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손 충당금이라고 치고 원래 오른쪽 이 대손 충당금의 기초가 오른쪽이에요. 그런데 저 왼쪽에 그냥 적을게요. 그래서 기초 금액이 얼마냐면 22만원. 그럼 대손이 발생된 금액은 21만원. 그리고 만원이 남잖아요. 근데 매출 채권 잔액은 750만원이에요. 얼마만큼 설정한다니까 2%만큼 설정한대요. 그러면은 750만원에 2%니까 그럼 이게 얼마냐면은 15만원만큼만 내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정된 금액이 15만원만큼 내가 설정하겠다는 뜻이고, 그러면은 기존에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만원이 남죠. 그러면은 보충하는 금액은 얼마냐면은 14만원만큼 보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말 금액은 얼마예요? 36만원이니까 15만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대손상각비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대손상각비는 이 보충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차변에 대손상각비 14만원만큼 처리하고요.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14만원만큼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를 묻는 거면은 14만원. 근데 대손 충당금의 잔액을 물어본다면은 1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 보실 때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